프로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뭐 당사자의 기책이 없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러면 다 되느냐? 당사자 기책 없으면 다 프로스트레이션이냐? 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프로스트레이션이 인정받아서 계약의 소멸, 당사자 의무의 면책까지 이어진 여러 가지 그 판례들을 정리를 해서 그 어떤 성립 사유를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일단 목적물이 멸실돼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물 멸실이 당연히 대전제, 이건 대전제예요. 여기 뭐 목적물 멸실, 뭐 사정의 변화, 후발적 위법이 있지만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어야 한다는 건 대전제입니다. 그 대전제 하에서 계약 목적물이 멸실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홀 어떤 장소를 대관 계약을 했는데 거기가 없어졌어. 불이 나버려가지고. 그러면 그 대관 계약, 그 장소를 빌리고자 했던 계약이 유지될 수가 없죠. 뭐 그런 식의 경우에 이제 프러스트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멸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역 거래에서 그 물품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멸실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예시를 상업적 선박의 증발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거 있죠. 시멘트에 바닷물이 들어가 버리면 딱딱해지면서 그게 상업적으로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박살나고 부서지고 불타고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 물품이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도 포함을 해서 계약 목적물의 멸실로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주변 사정의 본질적인 변화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스트레이션에서는 계약 체결 후에 이 돌아가는 상황이, 주변 그 당사자들 주변의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한국과 우크라이나 뭐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우크라이나 쪽에 뭐 물품을 수입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전쟁으로 항구가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뭐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할 때쯤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본질적으로 그 계약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을 이제 어떤 주변 사정의 본질적 변화와 함께 그 성립의 원인으로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후발적 위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계약 체결 후에 법률이 바뀌어서 계약 이행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전쟁 발발, 뭐 앞서서 사정의 변화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 이제 그 제가 사정의 변화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항구를 통해서 물품을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길이 막힌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말하는 전쟁 발발은 뭐냐면, 교역 상대방 국가가 원래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였는데 전쟁 적성국이 됐어요. 적성국이 되면 적성국에다가 물건 팔고 물건 사오고 적성국 물건 사오고 이러면 문제가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북한에 물건을 그냥 함부로 보내거나 받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입 금지, 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특정한 국가나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어떤 특정 물품, 뭐 전략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 수입하는 것에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규정을 규율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출입 금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출입 허가나 커터, 지금은 사실 무역 자유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런 뭐 수출입 커터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뭐라고 할까, 사과라고 칩시다. 어떤 특정한 나라가 사과를 수입해 올 수 있는 총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의도치 않게 실행 단계에서 뭐 이렇게 뭐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정부가 뭐 커터를 뭐 축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사과의 양은 100만 톤 이랬다가 갑자기 10만 톤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그거는 당사자들이 의도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계약을 조건대로 이행할 수가 없는, 그래서
후발적인 위법도 이렇게 굳이 좀 세분화해서 바라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나 케이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러스트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 원칙적으로 계약 소멸입니다. 계약 소멸하고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 의무에 대해서도 계약상 의무에서 벗어나는 소멸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프러스트레이션은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러스트레이션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프러스트레이션 상황 이후에 장래효로서 이행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행된 게 있으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게 있으면 이행된 건 오케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요. 뭐 초창기에는 이것을 뭐 기이행분에 대해서는 반환이 인정되지 않고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제 반대급부를 수령했거나 이런 것들 요건을 따라서 기이행된 부분도 반환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뭐 이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라는 측면이지 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분할 계약의 경우에는 이게 그 계약 분할분이 연동되어서 어떤 계약적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완전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인도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물품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공급하는 어떤 그런 계약의 경우에는 뭐 인도된 부분에 대해서 뭐 서로 간에 인정을 원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돈을 받았다, 그 앞서 선행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 부분 인정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 앞선 부분 먼저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뭐 환급을 하거나 반환을 하거나 이런 식의 효과가 발휘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러스트레이션이 적용이 되거나 성립이 배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경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제가 프러스트레이션의 가장 대전제가 당사자 잘못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깔았잖아요. 근데 이 스스로 이행불능을 자초했다. 스스로 문제를 키웠다. 라고 하면 이건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본질적 계약 위반 때도 나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라고 하면 이것 또한 프러스트레이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피하기 위한 사전 단계에서 계약 체결 다시부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 거죠. 예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당사자 기책이 당사자의 잘못이 없고 당사자의 고의가 아니고를 얘기를 할 때 당사자들도 쉽게 말해서 의도치 않았고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립 배제는 단기간 이행불능. 잠깐 문제가 있었다가 회복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국가가 셧다운이 됐는데 셧다운이 한 3일 하다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 이행할 수 있는 거죠. 3일 뒤에는. 그런 단기간 이행 불능은 프러스트레이션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상 프러스트레이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명시적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계약서에다가 프러스트레이션과 관련돼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내용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프러스트레이션의 성립 배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에서 중요한 거는 당사자의 어떤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 당사자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하더라도 계약은 존속시킨다. 뭐 이런 명시적 규정을 두면 프러스트레이션을 적용하기 어렵겠죠. 근데 그것도 절대적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전쟁 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프러스트레이션 성립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해석과 판례도 존재하긴 합니다. 요거는 좀 뭐 케바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행상의 비용 증가의 경우, 요게 뒤에서 얘기할 하드십하고도 연결되는데, 이행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행은 할 수는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행을 못하는 건 아니야. 임파서블한 건 아니야. 파서블은 한데 돈이 좀 더 들어. 그거는 프러스트레이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납품을 100원에 하던 것이 올라가가지고 500원이 됐어요. 5배가 뛰었어. 그러면 그 업체 입장에서 엄청 데미지가 크죠. 하지만 못 살 건 아니야. 뭐 그렇잖아요. 500원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판매가 중단되거나 판매망이 막힌다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진다거나 뭐 이러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살 수는 있어. 비싸서 그렇지. 이런 경우는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러스트레이션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포스 메저 클로즈예요. 자,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할 때 프러스트레이션은 법리다, 법 이론이다. 이게 뭐 오늘날에는 여러 법제에서 뭐 그것을 명문화 시켜놓은 법도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판례에서 비롯된 하나의 법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포스 메저는 이게 불가항력이라는 프랑스어인데 뒤에 클로스가 붙어 있습니다. 조항이란 뜻이죠. 이거는 계약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당사자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으로 인해서 계약이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이행불능의 상황이었을 때 당사자들을 면책시키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삽입하는 하나의 조항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을 해가지고 불가항력이 예를 들어서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죠. 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명확하게 그런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를 하고 그것을 입증하면 당사자들이 어떤 의무 부담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계약 소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하나의 조항으로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이 불가항력 조항이라는 거죠. 이거는 불가항력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에 존재하는 하나의 계약 조항이다. 클로즈다라는 것이고 하드십 조항이 있습니다. 이 하드십은 뭐냐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 있죠. 이행상의 비용 증가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매매 계약이 체결은 했어요. 이행은 가능해요. 근데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의 변화로 인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변하고 뭐 대표적으로 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행을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계약을 소멸시키기보다는 뭐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가격을 조정을 하거나 하는 것을 양 당사자가 우호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이걸 이제 뭐 국어로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면 이제 사정 변경이다. 상황이 달라졌으니 계약 내용을 변경시킨다. 뭐 이런 조항인데 이런 조항들을 보통 양 당사자가 수용을 할 수 있다면 하드십 클로즈라는 형태로 계약서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하드십 클로즈가 계약서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도 이제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들이 파악할 수 없었던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든지 계약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든지 했을 때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가격을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이 조항을 통해서 실행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하드십 조항이에요. 그래서 프러스트레이션 상황, 계약 불이행의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불가항력 조항이나 하드십 조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프로스트레이션과 불가항력적 조항을 많이 혼돈을 한다는 거죠. 계약을 당사자들의 어떤 책임 있지 않는, 당사자들이 의도치 않은, 당사자들의 고의가 아닌 그런 계약 체결 후 사건으로 인해서 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고 정상적인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문제를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해결하기 위해서 영미법에서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문제를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라는 측면에서 발달을 시켰고 대륙법계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조금 접근이나 이 위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단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포스 메저란 말 자체가 불어예요, 불어.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죠.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들은 포스 메저, 불가항력, 영미법은 프로스트레이션 이렇게 접근을 했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미법은 판례를 통해서 그 법리가 이어진 어떤 계약 불이행, 당사자들의 기책 사유 없는 불이행과 관련된 하나의 법이론이다. 판례다. 판례법이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에는 이제 SGA에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 요렇게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고, 불가항력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그 불가항력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어떠한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이 면책된다.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하나의 계약 조항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그 근원이나 그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 것이다. 불가항력 조항과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계약과 관련돼서 무역 계약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도 중간고사 범위 이후에 오늘 14주차 강의까지 포함이 되고요. 중간고사에 대한 날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LMS를 통해서 또 자세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사전 녹화 강의를 수강하느라 고생했고 이제 기말고사 잘 보고 한 학기 마무리 잘 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